반갑습니다. 예, 양경모입니다. 우리가 소방국어를 참 이제 입문과정, 기초과정하고 그다음에 기본심화과정, 문제, 동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다년간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 소방지부들이 의외로 이 국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이유가 우선 첫 번째가 다른 직종과는 달리 기출문제가 없다. 물론 이제 우리 소방 카페 갔을 때 보면은 기출문제를 복원해가지고 제시를 해놓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범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저는 2012년부터 전범위를 다 복원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오른쪽에다가 그 테마에 맞는 기출문제를 쭉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제시를 해놨습니다. 보기 좋죠? 우선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 입문 과정이 5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크게 5가지 정도의 파트로 해가지고 제시했는데, 우선 첫 시간은 OT를 하면서 첫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제 소방국어 공부 방법론이다 하고 제시를 해놨는데, 사실 그래요. 그 앞쪽에는 제가 이제 그 이전 거하고 보통 5년 사이로 이게 바뀝니다, 문제 유형이. 그래서 2015년, 16년, 그 다음에 17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18년도 상반기까지만 해가지고 크게 규범문법, 그 규범법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진행됐었던 고교문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의문론, 그렇죠, 형태론, 문장론, 그러니까 의미론 과정은 주로 어휘 부분에다가 포함을 많이 시킵니다만은 거기까지를 포함시켜가지고 규범문법. 그 다음에 어문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용법이라고 하죠. 뭐가 포함되죠? 그렇죠. 한글 맞춤법, 표준어, 로마자, 외래어, 문장부 뭐 이런 형태가 어문 규정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크게 파트를 잡아보시면 고전법도 물론 이제 2018년 상반기 때는 한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문법. 그렇죠? 네. 문학도 고전문학, 현대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 어휘 한자도 이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휘 부분에서는 주로 순우리말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속담, 격언. 속된 말로 환장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자 부분인데, 한자 부분이 3년 동안은 거의 안 나왔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자 부분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편성을 하냐고 문제인데, 대부분이 고전문학이라든지 주제를 한자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문학으로 편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자로 편성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한자 부분도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요. 2015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우리 통학소방직의 16, 17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뒤쪽에 18년 상반기까지 보기 좋죠. 네. 그래서 영역별로 제가 문제를 다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끝나고 가셔서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목차 부분에 제가 이제 문법 입문, 우리가 입문 과정이니까 문학 입문, 어휘 입문, 그다음 비문학 입문, 그다음에 한자 입문 해가지고 5가지 파트로 제가 제시를 해놨거든요. 거기다가 물론 이제 기본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심화가 또 이어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을 할 부분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숙제 부분을 제가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이 문법 입문 과정입니다. 그럼 문법 입문 과정에서 크게 이제 파트를 잡는다면은 이 문법 부분도 크게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보통 현대 문법이다, 고전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편성 과정을 이렇게 했어요. 자, 첫 번째가 규범 문법이다. 그래서 이 규범 문법의 형태는 어떤 문법이다? 그래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학교 문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범문법, 학교 문법 속에 포함이 되는 거, 그게 보통 이제 저는 4파트를 잡겠는데, 첫 번째가 의문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자, 의문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자,
네, 형태론. 네, 세 번째가 네, 문장론. 그 다음에 자, 의미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국어가 쉽다 또는 어떤 선생님 강의가 쉽다 어렵다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기초는 그거야. 내가 알아들으면 재밌고 쉬운 거고 못 알아들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입문 과정에서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 용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의문론 하게 되면은 이 의문론에서 다룰 수 있는 문법의 단위가 두 가지가 나오죠. 좋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첫 번째가 네,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음운이죠. 그 음운 속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뒤에서 공부할게요. 음소와 운소, 다시 말해 자음이다, 모음이다, 그죠? 네, 소리 장단이다. 바로 이 음운과 이 음운이 모여서 만든 또 하나 단위가 자, 음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음운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는 것은 음운과 음절을 다루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뭐에 대한 문제부터 나오겠어요? 음운. 그럼 음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면은 올해는 자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작년에는 모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같은 문제가 그 다음에라든지 바로 다음에 반복이 안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라는 건 뭐냐면 이런 유형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하라 해서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출제를 하더라도 기존에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학생들이 여기에 공부를 했겠구나.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출제자들은 시험 문제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틀리게 만들까?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둬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은 이 음운에 대한 얘기도 자음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모음 얘기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이 장단 얘기거든요. 그럼 장단에 대한 이런 문제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음운이 모여서 만든 단위가 뭐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가 음절입니다. 그래서 음절이라는 것은 발음 문제거든요. 표기가 아니라 발음이다. 그러면 이 음운과 음절을 연결시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겠어? 그렇지. 음운의 개수를 세는 문제죠. 그리고 이 음운과 음절을 심화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우리 계속 나오죠? 그러면 그 음운들이 변해가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이게 음운 현상이죠. 그래서 음운 현상도 예전 같으면은 이 음운 현상과 연관시키는 또 하나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네. 바로 표준 발음법이에요. 그러면 201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의 문제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 있는 음운 현상이나 표준 발음법이, 특히 표준 발음법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 문제는요? 아니죠. 오히려 기초로 갑니다. 그래서 이 음운 현상을 크게 우리가 넷을 나누죠. 어떻게 나옵니까? 네, 교체가 있죠. 또 첨가가 있죠. 좋습니다. 축약이 있죠. 다음에 탈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것이 포함이 되느냐? 또는 발음을 맞게 줘놓고 이 발음 관련 나타난 음운 현상이 아닌 게 뭐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써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뒤쪽에서도 공부 방법론에 현대문법이라고 제가 규범 문법에서 음운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라고 나눠놨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2015년부터 제가 좀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우리가 음운론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을까? 알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목차를 쭉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2018년 4월 7일 상반기에서는 자음 체계가 나왔구나. 음운 검독이 나왔구나. 표준 발음법이 나왔구나. 이해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큰 종이에다가. 그렇다 보면 그 보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용어인데 이 형태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형태론하고 안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형태론, 그렇죠. 네, 품사론 혹은 어휘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소방직에서도 쭉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
문법 인문, 문법과 연관된 문제들이 최소한 나와도 6, 7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 보면은 오히려 보너스를 주는 문제들인데 그 보너스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공부했을 때 누구나 다 들어봤다. 그치? 체언이 뭡니까? 어간이 뭐죠? 어미가 뭐죠? 조사가 뭡니까? 늘 들어와서 썼던 얘기인데 그 부분에도 정말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봤는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 이제 소방국어를 준비한다 또는 공무원을 준비한다 했었을 때 이런 기초를 안 하고 대부분 뭡니까? 문학에 대한 거. 수능에 배웠으니까. 또 비문학에 대한 지문. 이것만 갖다 놓고 이게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소방국어가 또 공무원 국어가 일반적인 수능에서 배웠던 내용과 합의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출문제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제가 쭉 분석해놨으니까 의문문에 대한 부분을 따로, 형태로운 부분이 따로, 뭐가 남았는가를 쭉 정리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보입니다, 이제. 우선 기본 유형이 이거구나. 그 다음에 이게 몇 년도 이렇게 남았구나. 그러다 보면은 그 부분이 차후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네, 이걸 알고 배우셔야지 무작위로 그냥 책 읽고 밑줄 치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별표 3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법 단위에서 이제 음운과 음절이 음운론이라면은 이 형태론에서 나올 수 있는 문법의 단위도 두 가지가 됩니다. 뭐하고 뭐가 나있죠? 그렇죠. 참 답답한 문제죠. 바로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형태소에 대한 개념은 좀 좋은데 어때요? 우리 기출문제는? 그렇습니다. 형태소를 직접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의존이면서도 실질, 그 용언의 어간을 물었었는데 다만 이 문제가 같은 형태소 나온다. 이렇게 안 나오죠. 어떻게 줍니까? 쭉 줘놓고 형태소가 가장 그럼 많은 게 뭐냐? 또는 형태소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나와버려야죠. 그리고 이 형태소가 모여서 만든 또 하나 단위가 있죠. 자, 또 하나 단위는 우리가 이제 품사라고 합니다만은, 자, 그 품사는 바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가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최소 유의 단위라고 하는데 이 형태소가 모여서 만든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때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 곧 품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 품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품사할 때 영어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지금 우리 현대국어의 품사가 몇 가지죠? 그렇습니다. 구품사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명사, 대명사, 수사하다가 어떨 때는 체언, 용언, 수식어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예, 바로 분류 기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뻔하죠. 자, 형태소 문제. 그 다음에 형태소가 단어를 만들기 때문에 단어 형성 과정. 우리 늘 나오는 거. 그렇지? 단일어냐, 복합어냐. 또 복합어도 파생어냐, 합성어냐. 이해했습니까? 계속 같은 용어예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운이 모여 음절을 만들고 음절이 모여서 형태소 모여서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는 단어가 뭐이죠? 이제 문장론 부분인데요. 자, 이 문장론하고 안 나오면은 이 문장론은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죠? 네, 통사론 또는 이제 센텐스니까 구문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단위입니다. 이제는 단어가 모여서 자,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뭐가 나오죠? 네,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는 어절이 나옵니다. 다음에 어절이 모여서 이제는 네, 문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의 어절이라는 것은 이 단어하고 연관시켜서 어절이 나오겠고 이 문장 부분에서는 그러면 단어의 형성 과정이 아까처럼 단일어냐, 복합어냐, 파생어냐, 합성어냐. 그럼 문장은 뭐가 나오겠어? 그치, 문장이 짬이 나오겠지, 이제. 혼문장이냐, 견문장이냐. 그러면 견문장도 아는 문장이냐, 이 문장이냐. 그 아는 문장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조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모여가지고 만든 가장 큰 단위가 이제 화용론입니다만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야기 부분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개념에서 음운과 음절. 이게 음운론이구나. 자, 형태론에서는 형태소와 단어를 공부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문장론에서는 어절과 문장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미론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의미론을 따로 나오지 않고 대부분 어휘와 문법 그래요. 그리고 어휘 속에 제시를 하는데 이 의미론에서 나올 수 있는 자, 문제의 유형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자, 단어의 의미. 동음이라고 하죠. 동음이라든지 다이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쭉 문장에 쪼놓고 미줄 쳐놓고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가 뭐냐 이런 거. 또 우리들 나오는 거 그렇지. 의미 사용해서 중의적 표현 많이 나오줍니다. 중의적 표현. 그 다음에 의미 중복에서 인의적 표현 같은 거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학교 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법이 이제 보통 우리가 실용문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용문법이라는 말은 저는 쓰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용문법보다는 자, 이 부분은 네, 어문 규정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이 어문 규정에서는 자, 나올 수 있는 거 네. 자, 한글 맞춤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한글 맞춤법이 1항부터 57항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기본 인문 과정에서는 어휘 부분만 제가 따로 뽑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표준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추가 표준어 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1항부터 26항까지가 89년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추가 표준어에 나왔던 것이 2011년, 14년, 15년, 16년 여기까지가 이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제시했고 2017년 제시됐던 부분들은 1분기, 4분기까지를 나눠놨거든요. 네, 그중에서 꼭 이름을 알아둬야 할 부분들을 기본과하고 그 다음에 개정령을 같이 가야 되겠죠. 자, 여기에 자, 세 번째는 자, 로마자 표기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는 네, 외래어 표기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저는 이제 마지막은 자, 문장 부호까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순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 기초에 대한 부분들 이 중에 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휘 부분이니까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문 규정은 여러분들이 기본 심화 과정에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시면 재밌는 게 이 한글 맞춤법하고 표준어 규정을 묶어 나오는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자 표기는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외래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또 이 문장 부호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었습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자꾸 강조한 이유가 기존에 나왔던 것이 뭐가 나왔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같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안 나왔었지 한 번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체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내다 보면은 같은 분야에 있는데 안 나왔던 부분들이 오히려 출제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는 이제 크게 보시면 이쪽은 이제 현대 문법이라고 본다면은 네, 이런 네, 고전 문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고전 문법이 훈민정음에 대한 기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음책에 대한 얘기, 모음책에 대한 얘기, 그다음 종성책에 대한 얘기. 물론 이번에는 자문의 운용 과정에서 비급순경음의 연서법이 나왔었죠. 이런 시험 문제. 네. 그래서 이 고전 문법도 고전 문법에 대한 기초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전 문법 관계된 어학적인 글이 있습니다. 그 어학적인 글 중에서 우리들 나오는 거 그렇죠. 용비어천가. 또 세종의 어지 이런 경우는 나란 말싸미 하는 세종의 어지 부분. 그 다음에 외국 부분이 됩니다만 15세기에 많이 나왔던 두시언해, 16세기의 소학언해, 그 다음에 17세기의 동국신속 삼강행실도. 그래서 각 시기별로 나올 수 있는 국어사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다룰 수 있는 것이 기초, 어떤 거, 네. 훈민정음 28자만 들었던 기초 있죠? 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문의 운용 과정, 여기까지만 아마 다룰 겁니다. 이게 문법 입문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입문 과정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내가 입문 과정에서는 뭘 나누냐 이 문장 부호 부분이죠. 이걸 제시했어요. 제가요. 그 다음에 이 고전법까지. 근데 이 입문 과정에서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세 문제, 네 문제 여기서 나와요. 기본이 오히려
자, 그다음에 문법 인문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 이제 문학 인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문학 인문 과정. 그래서 이 문학 인문도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이 자, 문학 일반이다. 그럼 이 문학 일반 부분에서는 그렇죠. 문학에 대한 개념, 문학에 대한 장르, 그다음 늘 나오는 거. 수사법 좋습니다. 표현기법, 미적 범주, 문학의 감상의 관점. 네, 이 부분이 문학 일반. 근데 일반적인 공문 수험서에는 문해 사조론까지 나와 있어요. 문치론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문해 사조론을 직접 묻는 문제들은 거의 소박은 없었어요. 우리가요. 문해 사조론을 직접 묻는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냐면은 서울시 있죠. 그래서 서울시 7급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문학 일반론에서 문해 사조론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만 사조에 대한 언급은 제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현대 문학의 기초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리고 자, 문학 일반 두 번째는 자, 크게 이제 파트만 하겠습니다. 자, 현대 문학.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고전 문학.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세 파트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물론 이제 시대별로 현대다 고전이다 이걸 합니다. 근데 가장 문학도 문법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문학 부분에서도 많이 여러분들 어려워하죠. 왜?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수능 때 배웠었던 그 많은 분량의 작품을 다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어떤 작품 나왔다. 그러니까 거기다만 매진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학 부분도, 자, 이제, 2018에 나왔던 문제입니다만은, 고전 문학이든 현대 문학이든 간에 크게 다시 한번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겠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주로 인간의 감정을 적는 장르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서정양식이죠. 그러면 그 서정양식에서 우리 현대 문학의 대표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현대문학의 대표는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문학이다, 고전문학이다 말하는데 현대문학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문학과 대립되고 있는 서구적 문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갑오경장 이후가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1920년대 이후가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서구적 문학들이 우리 3.1운동 이후에 급구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와 연관시켜가지고 되는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고전문학이잖아요. 이 고전문학이 전통문학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서정문학과 연관될 수 있는 장르가 뭐겠습니까? 그 어느 작품 봐야 돼? 그렇죠. 고대가요. 또 향가 좋습니다. 고려 소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야? 시죠. 네, 그런 장르를 나눠놨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뭘 하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시다 그러면은 2015년부터 제가 쭉 분석했으니까 그동안에 시가 어느 작품 나오는 거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리스트를 쭉 뽑으세요. 그리고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소방에서는 같이 나왔던 그 전년도, 그 전년도 나왔던 작품들이 다시 나온 부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걸 보면서 뭘 보느냐? 이 작품이 남았다. 그럼 이 작품에서 뭘 물었을까? 그러면 시를 물었을 때 뻔하지 않습니까? 자, 먼저 전반적으로 묻습니다. 이 작품의 설명 중 다르지 않는 것은. 이거 조금 더 세부해서 된다면은, 네, 작가의 태도, 어조죠? 네. 또, 시대 밑줄 쳐놓고 함축적 의미를 묻겠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묻는 경우가 그 부분을 다른 작품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했을 때는, 같은 장르가 나왔을 때는 그 부분을 통합형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장르를 비교했을 때는 그것은 복합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들을 보기 전에 기초부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 사건 중에 있던 것이 서사양식이겠죠. 그럼 서사양식의 대표가 현대문학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당연히 소설이겠죠. 그렇다면 이와 되는 우리 전통문학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설화. 또, 폐관과 가전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 폐관도 한번 나왔었죠? 가전체가 나왔구나. 근데
소설도 주로 현대 소설이 있으면은 우리 이제 고전 부분에서도 이제 전기, 후기, 고전 소설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이제는 극량식인데 이 극량식은 물론 이제 희곡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현대 문학에서 희곡은 사실 그래요. 제가 좀 뭐합니다. 보지 마세요. 다만 우리 전통 문학에서의 이제 극량식 하게 되면은 뭔 봐야겠습니까? 좋습니다. 봉산탈출 봐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소설 부분에 이 서사 양식에서 우리 그 전통 문학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 판소리예요. 그래서 판소리가 그만큼 종합 예술이긴 합니다만은 이건 이야기 쪽이에요. 그래서 판소리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네, 탈춤, 가면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네. 교술 양식이죠. 그리고 이 교술 양식에서 현대라면은 당연히 네, 수필이 됩니다. 근데 이 수필 부분이 그동안에 뭐 한두 작품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수필을 어느 작품이 나왔다 그걸 본다가 아니라 거기 나오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문맥적인 작품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이런 식밖에 안 나와요. 그 대부분이. 그래서 이 수필은 이거보다는 우리의 고전 문학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필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네, 패관, 또 가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작품들을 제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수필 중에서도 우리 국문 수필보다는 한문 번역 수필이 많이 나와. 번역 수필, 한문 수필 중에서도 이 제목을 보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나왔던 것이 뒤에가 설이 붙어 있어, 제목이 설. 그 설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체험이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진리, 교훈을 만들어내는 것을 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려 때, 또 조선 전기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규보 하면 생각나는 뭐가 있지? 이와 개의 이야기, 그렇지. 슬견설, 또 거울 이야기, 경설, 또 행랑제 수리관이 나오죠? 그걸 이옥설. 뭐 이밖에도 배를 타는데 뇌물 주는 거, 그렇지. 주례설, 뭐 뇌설, 괴토실설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곡의 참화설, 물론 여러분 기춤이 나왔던 것은 권근의 그죠? 주홍설이었던가요? 네, 그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나왔던 장르별로 쭉 해가지고 기출 문제 나왔던 부분에 명칭만 쭉 열거해서 숙제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볼 것인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문학 인문이죠. 자, 이 밖에도 이제는 어휘 인문인데 이제 어휘 부분에서는 어휘 인문 좀 지워갈까요? 네. 그래서 어휘 인문 부분은 학교 문법에서는 어휘를요 어디를 집어넣느냐? 물론 순 우리말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어휘에 들어가 있어요. 다 이게. 이건 문법으로 처리하겠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인문 과정에서 어휘 부분은 우선 유사어휘 있죠, 우리. 어떤 거? 디귿에 걷잡다냐, 티귿에 걷잡다냐. 물론 이 부분들은 유사어휘가 한글 맞춤법 통일한 57항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좀 세분해가지고 여기다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속담. 그리고 또 순우리말의 모습도 주접의 어휘만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체와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뭐 날씨와 관련된, 또 우리 단위성 의존명사라 해서 오징어 20마리는 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휘 부분을 기초 마스터를 좀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가 뭐냐면은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이 비문학일 거예요. 이 비문학도 굳이 한다면 저는 표현과 이해로 나눌 겁니다. 표현도 왜냐면 음성에 대한 표현과 문자에 대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성에 대한 표현이 있을 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말하기. 그러면 문자로 간다면 쓰기가 되겠고, 이해 과정이 문자라면은 듣기가 있겠고, 이게 이해라면은 문자라면은 이제는 읽기가 있겠지. 근데 이 부분을 따로 나누지 마세요. 저는 말하기 부분을 또 나눌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에서 개인적인 말하기냐, 집단적인 말하기냐. 그럼 개인적인 말하기는 뭐가 있을까? 설명과 설득이 있겠지. 집단적인 말하기는 토의와 토론이 있겠지. 근데 여기다가
최근에 나오는 문제 중에 보면은 그 말하기. 그래서 이제 화법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다음 책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 부분도 제가 그걸 처리해 놨고요. 근데 그보다는 아무래도 이 문학 부분은 네, 독해를 중심으로 다룰 텐데 개별적인 그 독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문제 다룹니다. 여기서는 기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기초.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가장 문제 나올 수가 제목 붙이기, 주제문 찾기, 단락의 순서 잡기, 개요, 그죠? 네, 고쳐쓰기. 그 다음에 늘 나오는 문제가 서술 방식. 우리 유추 나오셨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독해 부분인데 이 입문 과정에서는 독해에 대한 기초하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만 몇 가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여러분들이 참 난 할래. 진짜 안 하고 싶어. 뭘 안 하고 싶어? 자, 보통 이제 우리 한자가 있고 이 한문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일부 공부했었나 봐, 이 친구가. 근데 9급 그 모집 요강하고 7급 가져왔어요. 근데 아니, 교수님 똑같이 국어가 있는데요. 7급은 국어 해놓고 괄호 넣고 한문 포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한자하고 한문 차이가 뭐예요? 말 그대로 한자는 단어고요, 글자고요. 그 다음에 한문은 문장이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이게? 그래서 주로 9급에서는 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도금 나오겠죠. 표기 나오겠죠. 한자 성어 나오겠죠. 예,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소방지 쪽에는 그동안에 도금 계열은 나오더라도 표기는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표기 나올 겁니다.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한자 성어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네 글자로 된 것이 무조건 한자 성어다. 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자 성어도 주제별 한자, 동유성어라고 그래요. 속담 관련 한자. 그렇지? 고사성어. 이 고사성어는 뭐냐면 지문을 줘요. 이렇게. 고사가 나와야 할 거냐. 이 고사가. 그러면 그 고사에 대한 내용을 한자로 주는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 차라리 우리말로 한자를 써놓고 괄호고 도금이라도 주면 좋을 텐데 도금도 안 줘. 한자만 줘. 못 읽어. 알고 틀려버립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최근 문제들이 주제별로 나온다 하더라도 한자 성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한자 성어에 대한 도금과 더불어 좀 써보는 연습도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문입니다. 근데 이 한문도 이제 국문법이 있으면 한문법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문법 우리 소방 안 나와. 한문법이 나올 수 있는 7급이. 두 번째는 한 문장이 되겠지 이제. 지문을 줘요 그냥. 옛날 거. 그리고 거기다 해설이라든지 밑줄 역시 소방 안 나와. 7급 나와. 그런데 이 한문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는 글이니까 그렇지. 꼭 우리 소방에서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한시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시 부분을 물론 아까처럼 고전 문학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시는 따로 제가 드릴 거예요. 딱 10작품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것은 이제 정지용의 우리 송인 나왔었죠, 주로? 근데 그것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결론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파트별로 제가 5가지를 줬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입문 과정에서 뭐 하자? 이 파트별로 쭉 정리를 하세요. 큰 종이에다가. 그 다음에 2015년부터 제가 2018년 상반기까지 기출문제 분석해 놨었죠? 그럼 그 분야에 뭐가 나왔는가? 쭉 정리하세요. 또 작품도 마찬가지야. 시는 시대로, 또 고전에서도 뭐 향가다. 그럼 향가에서 뭐가 나왔었을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늘 다루고 선생님들이 중요하다 하는 작품들이 안 나왔던 작품이 있을 거 아니야. 같이 나왔던 작품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제망매가 말입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같은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를 물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하지 않는 거. 그런데 그 다음 한 2년, 3년 이후에 나왔던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그 작품 중에 세부를 물어. 이 중에 시상전 예방식을 준다든지 밑줄 쳐놓고 그와 같은 동일한 시어, 함축적 의미를 묻는다든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소방은 한 문제당 거의 하나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한 문제당 2개 이상 나온 문제도 있게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전반을 묻잖아요. 그래서 해놔야 돼요. 장르 쭉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를 더 붙여드린다면은 이 부분은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곤란한 것이 바로 이제 문학에 대한 작품을 볼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 소방뿐만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에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작품 중에서 어느 거 읽을까요? 하고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선생님들이 대답을 이렇게 해드리시죠. 자, 첫 번째는 고교에 자 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 있잖아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8종 문학교과서가 있습니다. 근데 18종 문학교과서만 하려면 수천 작품이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보다는 이건 거의 여러분이 무시를 하시고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작품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쭉 분석을 해보시니까요. 출제를 의리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의리를 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게. 그 사람들이 출제위원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EBS 문학교과서예요. 그래서 이 EBS 문학교과서에 그동안에 보니까 수록된 작품 중에서 골라가지고 한 작품씩 내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리스트를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기출문제 부분만 뽑아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 작품을 보세요. 이건 꼭 봐야 됩니다. 하는 부분을 또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상담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또 진행하면서 데일리 테스트라든지 위클 테스트를 드릴 거예요. 네, 이제 그때 이 작품을 드릴 거니까 마음 편하시 하시고 아직까지 소방 부분의 국어만 가지고서 이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공비가 뭐합니다만은 처음부터 문제를 갖다 복원을 하고 전문적으로 강의를 했던 사람은 이 양경모가 처음일 겁니다. 이름 아세요? 그래서 나머지 자세한 얘기들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고 우리 첫 OT 좀 일어나고 안면도 해야 되고 그냥 막연하지 말고 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우리 문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좀 하시고 제가는 계속 반복되지만 반복밖에 없어. 이건 숙제 드린 거 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첫 시간에 그 OT는 뭐 이 정도 또 길어지면 또 잔소리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실제 우리 텍스트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그럽니다. 기본 베이스를 깔아라.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함정이 뭐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간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문제가 변경될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무작정 밑줄만 그리지 마시고 항상 생각을 하셔요. 생각을. 그리고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높아심에 물론 제가 기출문제 또 연습문제를 옆에다가 수록했습니다만은 그거 하지 마시고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 문제가 주로 나왔다. 그럼 내가 출제자라면 나는 어떻게 낼까? 파트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만들어봐. 물론 어렵겠죠.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게 만들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짜증도 나고. 왜? 기존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근데 내다 보면은 여러분 의식이나 출제자 의식이나 선생님 의식이나 다 똑같아요. 다만 그 부분이 어떻게 숨기고 어떻게 난이도를 조정할 것인가 이 차이만 있는 것이지 의식은 같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습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겠다? 이것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의심 부린다면은 나라면 내가 출제를 하면 높여. 됐습니까? 국어 몇 점 만면 만족하실래요? 뭐 70점? 물론 이제 우리 하다 보면은 일반 소방, 그 다음에 또 학과 특채, 거기다가 구조국,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
대부분 학생한테 물어보면 교수님 줘요. 딱 70점만요. 딱 80점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으세요. 그리고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합격을 했는데 이번에 소방학교를 못 들어갔네? 그러면 자르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수험 성적이죠.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우리 일반 이 과목 점수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말하는 체력 점수하고 물론 체력 점수가 좀 높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60대 30대 10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75대 15대 10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체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과를 끝나고 나면은 저도 체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제가 상담해 드릴 거예요. 아마. 그 전에 1차 이게 패스가 안 되면 그리고 소방학교에 입교를 한다 하더라도 자르는 순서가 어디 순서야? 당연히 실력 순서겠죠. 점수 순서예요. 그래서 70점, 80점이 목표가 아니고 그래요. 한 문제는 내가 못 맞출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들? 느닷없이 순우리말 갖다 놓고 또는 속담 갖다 놓고 아느냐고 물어버리면 참 답답할 때 나도요. 그럼 그런 틀리라고 낸 문제는 어떻게 돼? 잘 찍고 목표 몇 점? 95점. 자, 우리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교양 쌓으려고 안 합니다. 이 안경모는 실전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강의 들을 때는. 다만 긴장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끌려와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합격이 한 거구나. 내년에 내가 제복을 입고 다시 교수님 찾아봤을 때 내가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교수님 찾아볼 것인가. 이거 생각하세요. 합격. 합격. 좋습니다. 예. 자, 첫 강의 OT는 여기서 끝나고요. 두 번째 강의 실제 언어와 국어부터 다음 시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